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옮을까봐 선수들은 이것을 그것 혹은 괴물로 부릅니다. 그것에 쓰인 선수는 마음먹은 대로 공을 던질 수 없게 되죠. 정교한 컨트롤을 자랑하던 다니엘 바드는 2011년 괴물을 맞닥뜨린 후에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문 구단의 유망주에서 마이너리그를 떠도는 저니맨으로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반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꼬박 7년의 세월이 걸렸죠. 다니엘의 컴백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빅리그 마운드에 복귀한 다니엘은 유망주 시절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활약을 선보였죠. WBC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2023 WBC 베네수엘라와의 8강전, 위태로운 리드 가운데 다니엘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켜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죠.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터무니없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공은 타자 머리를 향했고 결국 상대의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렸죠. 다니엘의 7년을 앗아간 괴물이 돌아온 듯 합니다. 관중들 입에서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괴물의 이름이 맴돕니다. 입스. 입스의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운동선수가 특정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흔히 마스터했다는 동작들이 그 대상이 되죠. 눈앞에 퍼팅을 놓치고 스윙할 때면 버퍼링이 발생합니다. 테니스 선수는 좀처럼 서브를 하지 못하고 다트 선수는 다트를 쉽사리 내던지지 못하죠. 포수는 투수에게 공을 돌려주는 걸 주저하고 투수는 포수 사인대로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입스는 대개 한순간에 발생하고 그 증상은 만성적으로 지속됩니다. 입스가 무서운 점은 원인과 해결책 그 둘 모두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수들은 입스를 어떤 질환으로 보기보다 지독한 슬럼프, 저주나 미신으로 여겼죠. 입스의 가혹함은 2000년대 최고 유망주 중 한 명이었던 릭 앤키엘의 몰락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릭은 고등학교 졸업 2년 만에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 천재형 선수였습니다. 데뷔 첫 해에 두 자릿수 승을 거두고 신인왕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세등등한 20살 루키는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자리까지 차지했죠. 2000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릭은 수비의 도움을 받으며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카디널스 타선은 1회에 무려 6점을 내며 루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44번째 공을 던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3회 초 무사 1루의 상황, 릭의 커브볼이 땅에 바운스되면서 포수 옆구리로 벗어납니다. 지극히 평범한 폭투였는데 놀랍게도 그 공은 괴물을 소환했습니다. 이후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렸고 공은 릭의 의지를 무시한 채로 제멋대로 날아가며 포수의 순발력을 테스트했죠. 같은 이닝 강판당하기 전까지 릭은 총 5개의 폭투를 던졌는데요. 한 이닝에 릭보다 많은 폭투를 기록한 선수가 20세기 이후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최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릭은 그래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며 기자들에게 쿨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릭은 그날의 부진이 그냥 해프닝이었다는 걸 자신에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9일 후에 마운드에 다시 올랐죠. 그리고 3개의 볼넷, 4개의 폭투, 1이닝도 못 채우고 교체됐습니다. 3번 연속 1리는 없다고 다시 등판했지만 또다시 폭투를 기록하고 강판당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44번째 공 이후 세기의 재능이라고 여겨지던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고장난 투수가 돼버렸습니다. 입스의 원인과 해결책은 불분명하지만 입스가 악화되는 과정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당혹스러운 선수들은 문제가 되는 동작을 작은 단위로 해체하고 교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수행했던 기술이 단계별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특정 단계에 주의를 기울이다 딜레이가 발생하며 결국 밸런스와 메커니즘이 무너집니다. 심한 경우 초보자 수준으로 리셋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무작정 자세를 교정하는 건 입스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2010년 다니엘은 리그에서 가장 치기 힘든 공을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날카로운 제구와 강심장으로 팀의 위기 상황을 전담했죠.
그런데 2011년 시즌 후반기부터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이 말이죠. 답답하고 불안했던 다니엘은 훈련 시간을 늘리고 자세를 면밀하게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멀어졌고 20년 동안 몸에 배있던 동작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다니엘은 마이너리그와 해외리그를 오가며 괴물과 싸웠습니다. 물리치료부터 심리치료, 최면치료, 유사과학, 그리고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독한 술을 마시는 것까지 온갖 것을 시도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기 시작했죠. 이러다 자신이 괴물이 돼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2017년 다니엘은 자신의 정신건강과 가족을 위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릭 앵케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1라운드 픽 헤이든 허스터도 결국 입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마운드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배트와 미식축구공을 집어들었죠. 릭의 강력한 어깨와 타고난 운동 능력을 눈여겨본 코치는 그에게 중견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릭은 메이저리그에 타자로 복귀하는, 그것도 첫 경기에 홈런을 날리는 한 편의 영화를 찍었죠. 이후 릭은 레이저 송구로 명성을 얻으며 외야에서 준수한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식축구 유망주이기도 했던 허스트는 대학교에 돌아가 미식축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번보다 3살 많은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죠. 그리고 2018년 NFL 드래프트에서 25번째로 이름이 불리면서 MLB와 NFL 두 스포츠에서 1라운드에 지명되는 역사적인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드라마틱한 컴백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죠. 하지만 입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스포츠를 뒤로하고 새로운 스포츠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은 입스를 극복하는 것만큼의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운동 천재들만 누릴 수 있는 기회였고 다니엘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다니엘은 마이너리그 코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아들과도 캐치볼을 안 할 정도로 입스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데요. 선수들을 코치하기 위해선 캐치볼은 물론이고 마운드에서 공을 던져야만 했죠. 스코어보드, 야유하는 팬, 자신의 투구를 평가하는 코치와 감독이 없는 연습장에서 다니엘은 불안감은 물론이고 입스의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던진 공은 전성기 공을 연상시켰습니다. 동료들은 곧장 다니엘에게 컴백을 부추겼는데요. 다니엘도 내심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2020년 봄 다니엘은 코치직을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괴물을 맞닥뜨린 지 7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 바드는 콜로라도 로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마운드에 다시 올랐습니다. 다니엘의 컴백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첫해 올해의 재기상을 받았고 다음 해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2022년에는 방어율 1.79, 세이브 34개로 커리어 통틀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2023 WBC 미국 대표팀에 선발되는 영광도 안았죠. 다니엘에게 입스는 느닷없이 찾아왔고 불현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도 다니엘과 팬들에게 불안감이 미세하게 남아 존재했습니다. 괴물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2023 WBC 베네수엘라와의 8강전 3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OMR, 극도의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 다니엘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첫 타자는 볼넷으로 내보냈는데 심상치 않은 볼넷이었습니다. 공은 포수 사인을 가볍게 무시했고 타자 머리를 향했죠.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미 입안에 입스를 머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사 1, 2루, 타석에는 작은 거인 호세 알투베,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 되는 상황, 공은 포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불안이 뒤엉킨 5번째 공은 알투베 머리를 향해 날아가다 결국 오른손 엄지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힙니다. 팬들은 안타까운 실수였길 바랬지만 다니엘이 다음 타자에게 곧바로 폭투를 던지자 모두들 확신했습니다. 괴물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It looks like he's got the yips. I mean, he can't throw a strike right now.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WBC의 여파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프링 캠프 퍼포먼스는 들쑥날쑥했고 이번 괴물은 얼마나 더 악랄할지 걱정하며 다니엘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2023 시즌 개막을 일주일 앞둔 시점, 다니엘은 몸과 마음이 시즌을 치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진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사율안에 금기된 단어를 적습니다. 입스? 아니요. 불안 증세. 2022년 메이저리그 오프닝 로스터에 올랐던 선수는 총 975명. 그중 불안 증세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건강한 환경에 살고 있어 보이지만 브리티시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 그들도 일반인과 비슷한 비율로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매년 성인 5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정신질환을 입스만큼이나 말하기 주저하는 이유는 이를 터부시하는 스포츠 문화 때문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정신질환은 기질과 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떨린다, 기분이 다운되고 의욕이 없다,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유난 떤다, 정신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정신력과 무관하죠. 그 누구도 7년 동안 정체모를 질환과 끈질기게 싸웠던 다니엘에게 정신력이 약하다고 말할 수 없죠. 정신질환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일련의 경험,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충돌과 혹사, 그리고 고질적인 부상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고 예기치 못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체 부상과 유사하죠. 하지만 불안 증세를 고백하는 순간 단순히 성격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실제 2010년 전까지 메이저리그는 정신질환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연봉을 보장하지 않았고 팀들은 그들을 재계약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죠. 슈퍼맨을 원했던 팬들은 공황장애를 겪는 선수들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선수들은 정신질환을 숨긴 채로 필드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 증세와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시애틀 메리너스의 로 벨러는 구단으로부터 일주일 휴가를 받았지만 얼마 안가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로스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던 JP 아렌시비아는 생애 첫 장기 계약에 영향을 줄까봐 터질 듯한 심장을 숨기고 경기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바드, 리겐키엘, 헤이든 허스트, 그들 모두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업은 채로 훈련장에 나가 입스와 싸워야만 했죠.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어깨나 팔꿈치 부상이라고 핑계를 대고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급한 불을 끄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은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리그에서 사라지게 되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입스만큼이나 가혹했습니다. 불안 증세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날, 다니엘은 100명이 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로부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힘내라, 공론화해줘서 고맙다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9일 뒤 올스타 출신의 외야수 오스틴 매도우스도 사율안에 불안 증세를 적어냈습니다. 이어서 오클랜드의 트레버 메이, 미네소타의 호르헤 로페즈도 공개적으로 정신질환을 토로하며 부상자 명단에 올랐죠. 리그와 팀도 이참에 캐캐묵은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국은 메이저리그 선수 전용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와 선수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런칭했고, 팀들은 5월 메이저리그 정신건강의 달에 경기 전후로 관련 업계 종사자를 초대하며 공로를 축하하고 팬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캔사스 시티 로열스가 리그 최초로 더그아웃에 멘탈 코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경기장 구석에 있는 방에서 몰래 고민을 토로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필드에서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덕분에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게 부끄러워하거나 쉬쉬할 게 아니라는 것을 선수와 팬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니엘은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과 낚시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입스를 2번 겪으면서 괴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도 달라졌는데요. 혈기왕성할 때는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다면 30대 후반의 다니엘은 괴물과 공존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세를 뜯어고치기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입스에 뒤따라온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었죠.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10명 중 오직 1명만이 전문가 도움을 찾는다고 하죠. 우리의 삶도 메이저리그와 별반 다를 바 없네요. 무한 경쟁 속에서 공황, 강박, 불안, 우울 증세는 역류성 식도염과 더불어 직장인의 필수 질환이 돼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내기에는 일정이 벅찹니다. 주위의 시선도 두렵죠. 게다가 비슷한 증세를 토로하는 사람들도 없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사실이 되어 애꿎은 자신을 탓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끊임없는 자책의 증상은 악화되지만 출근은 해야 합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죠. 다니엘의 2번째 컴백까지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로키스는 다니엘의 락커룸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또 의료, 심리치료를 아낌없이 지원했죠. 팀 내 멘탈 스킬 코치는 수시로 그와 대화를 나눴고 동료들은 서로 나서서 불펜에서 다니엘의 공을 받았습니다. 첫 등판 이후 차근차근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즌 막바지인 지금 4승 2패, 방어율 3.54, 충분히 괜찮은 기록이죠. 비록 괴물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터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입스와 불안 증세는 더는 삶을 파괴하는 괴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생의 부침인 셈이죠. 다니엘 바드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들여다보고 도움을 찾는 용기에 사회적 공감이 곁들여진다면 상황은 얼마든 좋아질 수 있다고 말이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